이 소리가 불편하게 들린다면 정상입니다. 사람들은 피위 러셀이 틀리음을 연주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재즈가 그가 먼저 가 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피위 러셀의 본명은 찰스 에주어스 러셀이었습니다. 1906년 3월 27일 미주리주 메이플우드에서 태어난 그는 오클라호마주 머스코기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러셀은 처음부터 클라리넷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배웠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피아노에서는 음계와 화음 연습을 견디지 못했으며 드럼도 잠시 거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어린 러셀을 머스코기의 엘크스 클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뉴올리언스 출신 클라리넷 연주자 알시드 옐로우 누네즈가 연주하고 있었죠. 누네즈는 먼저 익숙한 멜로디를 들려주더니 곧 곡에 적혀있던 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즉흥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러셀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멜로디에서 저렇게 멀리 벗어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돌아갈 곳을 아는 걸까? 그날 러셀은 클라리넷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누네즈의 연주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음색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멜로디 밖으로 나가도 음악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훗날 러셀의 음악 전체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는 분명 곡 안에서 연주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곡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처럼 들렸죠. 길을 잃은 듯 들렸지만 완전히 길을 잃는 법은 없었습니다. 피위 러셀은 15살 무렵부터 직업 연주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에서 피아니스트 팻 켈리의 밴드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훗날 재즈 트럼본의 거장이 되는 잭 티가든을 만났죠. 그러나 러셀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포넷 연주자 빅스 바이더백입니다. 바이더백은 루이 암스트롱과는 다른 방식으로 1920년대 재즈의 서정성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암스트롱의 음이 뜨거운 빛처럼 무대 앞으로 솟구쳤다면 바이더백의 코넷은 차갑고 맑은 유리처럼 들렸죠. 러셀과 바이더백은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연주하고 음악을 들으며 당시 재즈 연주자들이 흔히 다루지 않던 현대 클래식 음악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경험이 러셀의 독특한 연주를 직접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음악 언어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통 재즈를 연구했지만 전통만 듣지는 않았고 익숙한 화음 안에서 활동했지만 그 바깥에서 울리는 소리에도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후 러셀은 레드 니컬스, 루이 프리마, 잭 티가든을 비롯한 음악가들과 활동했고 에디 콘돈을 중심으로 모인 뉴욕의 전통 재즈 연주자들과도 오랫동안 함께했습니다. 무대의 외형만 보면 그는 분명 전통 재즈 연주자였지만 그 안에서 러셀은 조금씩 자신만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의 제목은 세상은 해가 뜨기를 기다린다라는 밝고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그러나 러셀은 그 멜로디를 매끄럽게 장식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죠. 음은 중간에서 갈라졌고 프레이즈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휘어졌습니다. 그는 멜로디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피위 러셀의 클라리넷은 당대 인기 연주자들의 음처럼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얇아졌다가 갑자기 거칠어졌고 한 음을 길게 붙잡다가 마치 표면에 금이 가듯 갈라지곤 했죠. 낮은 음역에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짧고 날카로운 음을 내던졌습니다. 문장이 끝난 듯 하다가 다시 이어지고 계속될 것처럼 들리다가 허공에서 멈춰버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러셀이 악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음을 실수로 받아들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셀의 연주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솔로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이시스트이자 작가인 빌 크로가 전한 일화가 있습니다. 1940년대 후반의 어느 날 한 음악원 학생이 러셀이 연주하던 클럽을 찾아왔습니다.
학생의 손에는 전날 밤 러셀이 연주한 솔로를 한 음씩 듣고 옮겨 적은 복잡한 악보가 들려 있었죠. 러셀은 그 악보를 바라보더니 자신의 연주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복잡하게 적힌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죠. 학생이 틀림없이 전날 밤의 솔로라고 설명하자 러셀은 설령 자신이 연주한 것이 맞더라도 똑같이 다시 연주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다시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화는 러셀이 음악 이론을 몰랐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의 솔로가 미리 준비된 공식이나 암기한 문장의 반복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러셀에게 어제의 솔로는 오늘 다시 꺼내 쓰는 정답이 아니었고 한 번 지나간 음악은 오직 그 순간에만 존재했습니다. 그의 솔로를 악보에 옮길 수는 있었지만 종이 위의 음표만으로는 그 음을 선택하기 직전의 망설임과 긴장까지 다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러셀의 음악은 음표 자체보다 그 음표가 태어나는 순간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1930년대 후반 이후 러셀은 기타리스트이자 밴드 리더인 에디 콘돈과 밀접하게 활동했습니다. 콘돈은 뉴욕에서 시카고 스타일 재즈를 이어가는 중심 인물이었기에 러셀은 콘돈 주변의 음악가들과 녹음하며 클럽과 공연 무대에 자주 올랐죠. 이 경력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딕실랜드 클라리넷 연주자라는 이름으로 분류됐고 실제로 전통 재즈 음악가들과 수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으로 러셀의 음악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스타일에 편안히 머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출구를 찾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무대 위의 모습도 당대 스타들의 세련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 아래로 처진 표정, 악기를 붙든 긴 손가락을 보고 평론가 휘트니 벨리엇은 훗날 그에 관한 글에 발조차 슬퍼 보인다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죠. 그의 모습은 어딘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보이던 불안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었고 러셀의 실제 생활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940년대의 오랜 세월 동안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는데 그가 버텨낸 식사는 고작 브랜디를 넣은 밀크쉐이크와 스크램블 에그 샌드위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끊임없이 술이 있었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도 상당량의 위스키에 의존해야 했다고 러셀은 말합니다. 여기서 술을 천재의 기이한 습관처럼 낭만화해서는 안 됩니다. 술은 러셀의 음악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주할 수 있는 몸과 정상적인 일상을 조금씩 빼앗아 갔으니까요. 1948년 무렵에는 아내 메리와도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그의 건강은 더 심각하게 악화됐고 결국 1950년 샌프란시스코의 프랭클린 병원에서 췌장염과 간의 다발성 낭종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가 다시 정상적으로 연주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죠. 한때 사람들은 피위 러셀의 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실제로 무너지고 있던 것은 그의 음악이 아니라 그 음악을 불어내던 그의 몸이었습니다. 세상은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피위 러셀에게 다음날 아침이 올지는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1950년 그의 몸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기적처럼 다시 클라리넷을 들었죠. 그리고 모두가 그를 과거의 연주자로 정리하려던 순간 오히려 가장 현대적인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한 그가 모던 재즈의 거장들과 호흡하며 세상의 편견을 뒤흔드는 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